사방이 통유리로 된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눈빛들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그 중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내는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MA 전문가로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이 더 익숙한 인물이었다. 흑요석 같은 눈동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냉철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현재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는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거대한 인수합병 건이었다. 수개월간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 끝에 오늘은 상대 기업인 천명그룹의 최종 결정을 앞둔 마지막 협상 자리였다. 서연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조차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듯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의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기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명그룹의 부채 비율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제시한 인수 가격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상대 측 변호인단이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시선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이 자리에 있기로 예정된 인물이 아니었다.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이목구비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만한 자신감. 그는 바로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민이었다. 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서류로 향했다. 강태민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다.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듯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했다. 오랜만이군 윤서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과 함께 과거의 친밀함이 묻어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얼음 같던 평정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일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안이 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민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저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는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강태민 전무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시죠. 그리고 지금은 천명그룹의 미래가 걸린 협상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태민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내 다시 특유의 능글맞은 표정을 되찾았다. 좋아, 윤서연 팀장.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당신들이 제시한 조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그의 말은 협상의 판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천명그룹의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최근 몇 년간의
영업 이익 손실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과소평가라 하셨습니까? 현재 천명그룹의 재무 상태는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가격에 인수하려 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전무님, 서연의 논리 정연하고 가차없는 반박에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 협상을 주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동시에 과거의 여자 앞에서 우위에 서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알던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사랑에 배신당하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고통은 그녀에게서 눈물을 앗아가는 대신 강철 같은 심장과 냉혹한 이성을 선물했다. 회의는 다시 팽팽한 대치 상태로 이어졌다. 태민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며 협상을 지연시키려 했고 서연은 흔들림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그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렸던 날, 그의 약혼 소식을 신문기사로 접해야 했던 날, 그리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다. 강태민, 당신은 나를 버렸고 그 선택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나는 내 손으로 빼앗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건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났다. 긴 시간의 공방 끝의 회의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태민은 자리를 뜨면서 서연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오늘은 이만하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서연아. 우리에겐 아직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이름을 사적으로 부르며 과거의 인연을 상기시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팀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인함이라는 갑옷 아래 숨겨두었던 인간적인 고뇌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강태민이라는 존재,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의 목표가 된 그 남자를 향해 있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 단 한 명, 바로 윤서연 자신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악몽을 마주한 오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를 무너뜨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느끼게 해줄 때까지 그녀의 복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를 시작해. 천명그룹의 내부 비리 자료 전부 수면 위로 올릴 준비해. 메시지를 보낸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민이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그녀는 이미 물밑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는 이미 해안가까지 밀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저 불빛 속에서 사랑을 꿈꾸고 미래를 그리던 소녀는 이제 오직 차가운 복수심으로 불타는
얼음 여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고독하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법이니까.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을 응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격렬한 전쟁을 예감했다. 회의실을 나선 강태민은 자신의 차에 오르자마자 분노에 찬 얼굴로 핸들을 내리쳤다. 5년 만에 만난 윤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녀는 따뜻하고 순수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가 마주한 것은 감정 없는 로봇 아니 날카로운 얼음 칼날 같은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완전히 낯선 사람 혹은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이번 인수합병은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물려받은 그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할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는 반드시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협상의 키를 쥔 사람이 하필이면 윤서연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과거의 감정을 이용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산이었다. 태민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연 팀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지난 5년간의 행적 주변 인물 사적인 관계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성공이 그녀의 목표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판에 뛰어들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다.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그녀가 지켜주지 못했던 작은 생명의 초음파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강태민, 당신은 모를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단순히 사랑이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내 세상의 전부를 파괴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앞으로 살아갈 유일한 목적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열한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다. 밤새 과거의 악몽과 뒤엉켜 잠을 설쳤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밤사이 더욱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예리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이 밤새 준비한 천명그룹의 추가적인 재무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며 강태민이 예측하지 못할 다음 공격 루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비서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깨졌다. 팀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예약된 손님이었나? 비서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예약 없이 오셨는데 천명그룹의 강태민 전무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하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짧게 말했다. 들여보내.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캐주얼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옛 연인의 사무실에 찾아온 남자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서연의 미니멀하고 차가운 인테리어를 둘러보았다. 여전하네, 윤서연. 내 성격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는 공간이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무슨 용건이시죠? 강태민 전무님, 제 사무실은 개인적인 담소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약속 없이 찾아오는 건 기본적인 비즈니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사무적인 톤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냉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사이에 꼭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야겠어. 어제는 공식적인 자리였으니 이해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뿐이잖아. 난 그냥 너와 대화가 하고 싶어서 왔어. 그의 목소리는 과거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다정하고 감미로운 음색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에게 그 목소리는 역겨운 위선일 뿐이었다. 대화라. 우리 사이에 아직 나눌 대화가 남아 있었던가요? 서연이 비꼬는 투로 되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어떤 수작을 부리려 하는지 전부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태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알아.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거. 그때는 나도 어렸고 어리석었어. 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 널 놓친 걸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서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흥미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심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후회,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모욕이었다. 그녀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을 그는 고작 어리석은 선택과 후회라는 편리한 단어들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적인 신호로 오해했는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더욱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 인수합병 건 우리 둘에게 모두 상처만 될 뿐이야. 차라리 손을 잡는 건 어때? 천명그룹과 네가 속한 회사가 힘을 합치면 업계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이건 널 위한 제안이기도 해.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그것이 그의 본심이었다. 달콤한 말로 과거를 포장하고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속셈. 서연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갑고 경멸적이어서 태미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 씨, 착각하지 마. 당신이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지금의 내 존재를 후회하는 거겠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리고 당신의 그 역겨운 제안,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날 우리 사이의 모든 미래는 끝났어. 아니, 당신 손으로 직접 불태워 없앴지.
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직설적으로 자신을 비난할 줄은 몰랐다. 서연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 편리한 변명 뒤에 숨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짓밟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의 선택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내 경력, 내 꿈, 그리고 내 전부를.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순간적으로 울컥했지만 가까스로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결코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의 위선을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다. 이제 와서 손을 잡자고 미안하지만 난 더러운 손은 잡지 않아. 당신과 천명그룹은 내게 있어선 그저 처리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야.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연, 건방지게 굴지 마.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넌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여유롭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 5년 전 당신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것을. 그러니 더 이상 내가 할 후회는 없어. 이제 후회는 당신 차례일 테니까.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보안팀 불러서 이분 좀 사무실 밖으로 정중하게 모셔다 드려. 업무 방해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 태미는 치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가 누구인가? 천명그룹의 후계자 강태민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 한때 자신의 발 아래 있던 이 여자가 자신을 벌레 쫓듯 내쫓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기꺼이 해주지. 하지만 명심해. 이 전쟁의 끝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건 바로 너일 테니까.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뒤돌아서 험악한 기세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강인한 척했지만 온몸의 기가 다 빨려나가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약병을 꺼냈다. 신경안정제 몇 알을 물 없이 삼킨 후에야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와의 대면은 생각보다 더 큰 감정적 소모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뻔뻔한 태도와 위선적인 제안은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에게 자비란 없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차례차례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첫 번째 대결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태민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사무실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윤서연은 한참 동안이나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그의 분노에 찬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그녀의 피부를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억지로 눌러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댐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다. 5년 전 그녀의 세상은
온통 강태민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유능하고 야심 넘쳤으며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남자였다. 유망한 신입 애널리스트였던 그녀는 사내 프로젝트에서 그를 처음 만났고 그의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고 미래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천명그룹을 이끌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력자인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그의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룹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자 태민은 급격하게 변해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그의 대화는 온통 주가 방어와 경영권 분쟁, 그리고 정계와의 유착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력 정치인의 딸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그녀에게 통보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방식의 이별 선고였다. 서연은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그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가 그녀에게 던진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이건 너와 나의 감정 문제가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고 천명그룹의 생존이 걸린 일이야. 넌 이해 못해. 그의 눈에는 어떤 미안함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냉혹한 야심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와의 사랑을,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비용으로 처리해버렸다. 그가 떠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던 그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찾아온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그들의 관계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다시 한번 잔인하게 짓밟였다. 태민은 그녀의 연락을 철저히 피했고 그의 비서는 돈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정리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마치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자신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처럼 취급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후계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둥,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승진하려 했다는 둥,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소문의 출처는 명백했다.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듯 사직서를 내야 했다. 사랑, 명예, 경력,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이마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유산의 아픔을 겪으며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있던 그 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강태민과 그의 세계를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고통과 절망이 과거에 순수했던 윤서연을 죽이고 지금의 냉혹한 얼음 여왕을 탄생시킨 것이다. 팀장님,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길고 어두운 기억의 터널에서 끄집어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느새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지? 비서는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보안을 위해 인편으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서연은 비서를 물러가게 한 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천명그룹의 내부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복수를 위해 비밀리에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 그리고 그 돈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태민 당신은 협상 테이블에서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진짜 노리는 것은 당신의 회사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둥 그 자체다. 그녀는 즉시 보안 처리된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메시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수신이는 하데스 헤이데스라는 코드네임을 쓰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해커이자 정보 분석가였다. 스위스 계좌 내역 추적 가능한가?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데스의 답장에는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어. 자금의 최종 목적지와 그 돈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증거를 찾아내.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대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전쟁이었다. 강태민이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그녀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오만함과 위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5년 전 저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혼자 절망에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아물지 않는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을 뿐이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과의 정면 충돌 이후 며칠간 윤서연의 주변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인수합병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채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 침묵을 그녀가 겁을 먹었거나 혹은 그의 제안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서연의 침묵은 더 큰 폭발을 위한 응축의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 월요일 아침 증권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 한 유력 시사 주간지의 인터넷판에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천명그룹 자회사 공공주택 건설의 불량 자재 사용 의혹,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불량 자재 납품 업체와의 비밀 계약서, 사본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 일부,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암시하는 내부자의 증언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포털에 메인을 장식하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져야 할 공공주택에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기업 윤리를 넘어선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었다. 천명그룹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고 그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천명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지만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라 단순한 오보나 흠집 내기용 기사로
치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모니터에 떠 있는 수직, 낙하하는 주가 그래프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윤서연, 감히 그녀가 자신의 제국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성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홍보팀과 법무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기사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철저히 익명 뒤에 숨어 있었고 기사를 쓴 기자 역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함구했다. 서연은 꼬리가 잡힐 만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주가 변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크린의 파란색 숫자들이 추락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기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하데스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천명그룹의 비리를 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에 모든 카드를 까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숨통을 조일 생각이었다. 강태민은 며칠간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주가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이 위기의 배후에 있는 윤서연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전공법으로 안 된다면 그 역시 그녀가 쓰는 방식대로,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되갚아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반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이 현재 MA 건회에 개인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던 유망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가 갑자기 난관에 부딪혔다. 주요 투자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그들 뒤에는 천명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 자산 운용사가 있었다. 강태민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녀의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MA 성공을 위해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해킹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과거 천명그룹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는 사실까지 교묘하게 왜곡되어 그녀를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매도했다. 그녀가 천명그룹을 공격한 방식과 똑같이 그는 그녀의 명예와 신뢰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의 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격적인 스타일에 불안감을 느끼는 팀원들이 생겨났고 외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태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팀원들을 향해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모두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상대가 더러운 방식으로 나올수록 우리가 정도를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제가 책임집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확신에 찬 태도에 팀원들의 불안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반격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분명 더 개인적이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공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있다는 두려움은 사치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정보원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강태민이 당신의 과거를 파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병원 기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 그녀가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기록을 들추려 하는 것이다. 서연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심장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태민,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좋다. 네가 나의 가장 소중했던 것을 무기 삼으려 한다면 나 역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다. 너의 회사, 너의 명예, 그리고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너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을. 비즈니스 전쟁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건 두 사람만의 진짜 전쟁이었다. 강태민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의 흔적까지 파헤치려 한다는 사실은 윤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심장을 지배하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시뻘건 용암이 되어 들끓었다. 그가 선을 넘었으니 그녀 역시 더 이상 어떤 규칙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기업 사냥꾼으로서의 비즈니스 게임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한 선멸전이었다. 서연은 그동안 강태민 개인과 천명그룹 자체에만 집중했던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민이 저토록 자신만만하게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법과 제도를 우습게 여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뭉친 거대한 카르텔, 즉 악마의 네트워크가 굳건히 버티고 있을 터였다. 그 네트워크를 함께 무너뜨리지 않는 한 강태민이라는 머리 하나를 잘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하데스에게 연락했다. 이번의 요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광범위했다. 천명그룹의 비자금과 연결된 모든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금융계 인사의 명단을 작성해 그들의 약점 거래 내역 사적인 정보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상류층의 부패 고리를 전부 파헤쳐 달라는 요구와도 같았다. 하데스는 잠시 침묵했다. 이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나 역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는 전례 없는 신중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타이핑했다. 상자는 이미 열렸어. 이제 와서 닫을 수는 없어. 대가는 얼마든지 치를 테니 시작해. 그녀의 단호한 의지에 하데스는 짧은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거대한 정보 수집 작전이 물밑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며칠 후 하데스로부터 방대한 양의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연결고리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유독 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이진욱 검사. 그는 몇 년에 걸쳐 끈질기게
천명그룹을 수사하려 했지만 번번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거나 좌천되는 아픔을 겪은 인물이었다. 검찰 내에서는 독사 혹은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진욱 검사, 그가 바로 이 거대한 악마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유일한 칼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검사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얻은 것들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역시 이진욱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진욱 검사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천명그룹 부패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내일 자정 한남동에 버려진 공장으로 혼자 오십시오. 메시지는 도발적이었고 위험한 함정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진욱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믿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 인물이었다. 다음 날 자정 약속 장소인 낡은 공장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서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낡은 세단 한 대가 공장 앞에 섰고 차에서 내린 것은 이진욱 검사 혼자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이 깔린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 더 커 보였다. 서연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이진욱은 즉시 허리춤의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행동을 멈췄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발 앞에 던졌다. 당신이 원하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진욱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서류의 내용은 그의 눈을 커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천명그룹의 비자금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었다. 그가 몇 년간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애태우던 바로 그 스마일링 건이었다. 이걸 어떻게, 당신 정체가 뭐지? 내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님.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울렸다. 당신은 정의를 원하고 나는 복수를 원합니다.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다르죠. 당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합법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증거들을 내가 가져다 주겠다고요. 이것은 위험한 거래였다. 불법의 산물인 증거를 가지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검사로서의 신념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진욱은 잠시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거악 앞에서 번번이 무릎 꿇어야 했던 자신의 무력한 모습과 진실을 덮으려 했던 부패한 권력자들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심했다. 악마를 잡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의 손을 잡을 것이다. 좋습니다. 손을 잡죠. 이진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당신이 선을 넘는 순간 내 수사의 칼날은 당신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각자의 목표를 위한 불안한 동맹일 뿐이요. 서연은 그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서연과 이진욱은 비밀리에 만나며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이 하데스를 통해 수집한 불법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면 이진욱은 그것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수사의 단초를 찾아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그들은 안전가옥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강태민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정관계 재계법 쪽의 인사들의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그 거미줄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영원히 비밀에 붙여질 수는 없었다. 악마의 네트워크는 예민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진욱 검사실에 대한 상부의 감찰이 강화되고 서연의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누군가 강제로 해제하려 한 듯한 미세한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들이 그녀의 존재를 그리고 그녀와 이진욱 검사의 위험한 동맹을 감지했다는 신호였다.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적에게 감지되었다는 사실은 윤서연과 이진욱 검사에게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강태민과 그 배후의 네트워크는 수세에 몰리자 더욱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강태민은 회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이성을 잃고 도박과도 같은 위험한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윤서연이라는 존재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가장 신뢰하는 몇몇 임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윤서연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묻어 있었다. 그는 윤서연이 불법 해킹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강태민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업계의 브로커를 고용해 천명그룹의 내부 기밀 정보를 훔친 전문 해커인 척 위장시켜 윤서연에게 접근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정보를 돈으로 사는 장면을 덮쳐 불법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천명그룹의 비리 의혹은 모두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해 공작으로 치부될 것이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힐 터였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회심의 카드였다. 브로커는 서연의 회사 이메일로 조심스럽게 접촉해왔다. 당신이 원하는 것, 즉 강태민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응답하십시오. 메일은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하기 힘든 유혹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정보원을 통해 강태민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언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 메일이 바로 그가 파놓은 함정의 미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이진욱 검사와 비밀리에 만났다. 이진욱은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합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우려 섞인 말에 서연은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함정이라는 거. 하지만 검사님 맹수는 덫에 걸린 먹이를 보면 방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맹수의 목을 벨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연의 계획은 강태민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덧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한 틈을 타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올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이진욱은 그녀의 무모한 계획에 경악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고는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그는 완벽한 감시와 지원을 약속했다. 서연은 브로커에게 응답했고 거래 날짜와 장소가 잡혔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항구의 낡은 폐창고였다. 이진욱은 수사팀을 창고 주변에 비밀리에 배치했고 서연의 옷과 가방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꾼을 사냥하기 위한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된 밤 차가운 바닷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폐창고에 서연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일부러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브로커와 함께 강태민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윤서연. 내 욕심이 결국 내 발목을 잡을 줄 알았어. 서연은 놀란 척하며 뒷걸음질 쳤다. 강태민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브로커가 들고 있던 노트북을 여러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천명그룹의 1급 기밀인 신기술 설계도가 떠 있었다. 이게 네가 원하던 거였나? 이걸 손에 넣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겠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군. 그는 서연을 조롱하며 말을 이었다. 넌 처음부터 나한테 안 됐어.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넌 언제나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을 뿐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그 순간 그의 혀는 독사의 그것처럼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비자금을 만들고 그 콧대 높은 정치인들을 내 개처럼 부릴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돈, 그게 바로 힘이거든. 네가 아무리 정의로운 척 발버둥 쳐도 이 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거야. 넌 그걸 몰랐지.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자신의 범죄 행각들을 스스로 떠벌리고 있었다. 서연이 곧 체포될 것이고 그의 이 말들은 그저 패배자를 향한 조롱으로 묻힐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건드려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꺼냈다. 네가 내 아이를 가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귀찮았어.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뻔했지. 하지만 결국 알아서 잘 처리됐더군. 그때나 지금이나 넌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마지막까지 연기를 이어갔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진욱 검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녹음된 그의 자백만으로도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팀에게 진입 신호를 보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아직, 그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강태민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고리의 완전한 절멸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그럼 당신의 아버지 강 회장님도 당신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질문의 태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크게 웃었다. 알고 있었냐고와 이 모든 판을 처음부터 설계한 게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넌 그저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어. 윤서연,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평소의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강태민 씨. 당신 아버지까지 연루되었다는 그 귀중한 자백 잘 들었어. 그녀는 자신의 재킷 옷깃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켰다. 이 모든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거든. 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그가 말을 더듬는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눈사태처럼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먹이를 사냥하던 사냥꾼은 이제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덫에 스스로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다. 폐창고의 낡은 철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은 강태민에게 현실이 아닌 악몽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서 윤서연의 차가운 미소와 수사관들의 번뜩이는 수갑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은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다른 연극의 제물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치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거 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불법 체포야 함정이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단단하게 훈련된 수사관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감촉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태민의 오만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지독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윤서연,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의 마지막 발악을 아무런 표정 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피로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진욱 검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전쟁을 치렀고 이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속보 천명그룹 강태민 전무불법 비자금 조성 및 산업 스파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와 신문 일면은 온통 그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그가 폐창고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초라한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던 인물의 추락은 너무나도 극적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진욱 검사의 특수부는 강태민의 자백이 담긴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천명그룹 본사 빌딩에 들이닥쳤고 로비에서부터 회장실까지 모든 출입을 통제한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결제,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압수하기 시작했다. 언론사 헬리콥터가 빌딩 상공을 맴돌았고 그 장면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폭풍은 천명 그룹에만 몰아친 것이 아니었다. 압수수색의 칼날은 동시에 정계와 금융계로 향했다. 강태민의 자백에 언급된 유력 정치인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그리고 천명그룹의 자금 세탁을 도왔던 증권사와 은행 본점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거대한 부패의 커넥션이 마침내 수면 위로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였던 견고한 카르텔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TV로 지켜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고작 여자 하나와 고집불통 검사 녀석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청와대 비서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태민의 자백 영상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이나 권력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수십 년간 맺어온 끈끈했던 관계들은 이제 그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오히려 자신은 천명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이들까지 나타났다. 위기의 순간이 되자 악마의 네트워크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천명그룹의 로고가 산산조각 나는 그래픽과 함께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그들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그녀가 추진했던 인수합병건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수사관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을 천명그룹의 본사 빌딩이 보였다. 한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탑이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이 복수가 끝난다고 해서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속보가 다시 터져 나왔다. 검찰이 강만호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라는 뉴스였다. 붕괴는 이제 머리를 넘어 심장부까지 다다른 것이다. 수십 년간 법 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하데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이제 사라져. 그동안 고마웠다. 그녀의 조력자 역시 이제 어둠 속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폭풍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강태민은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들어야만 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자신과 아버지의 이름이 범죄자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오르내렸고 한때는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이 이제는 검찰 조사실에서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살기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리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윤서연이었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그는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비에 젖은 생쥐꼴로 그녀의 회사가 있는 빌딩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천명그룹의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며칠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덥수룩한 수염 값비싼 수트 대신 구겨진 트렌치 코트를 걸친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보안 직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로비로 뛰어들었다. 윤서연, 윤서연 나오라고 해. 당장 만나야겠어. 소란을 듣고 내려온 비서가 그를 막아섰지만 그의 눈에 서린 광기는 누구도 쉽게 제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인터폰 너머로 서연의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됐어. 올려보내. 그녀는 이 만남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최상층 그녀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고고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 모습이 태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모든 걸 망가뜨리고 나니 만족해. 네 복수가 그렇게 달콤했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원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가엾은 짐승을 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만이 그에게 머물렀다. 복수 그녀가 나지막이 되물었다. 이게 복수로 보이나요? 강태민 씨. 그럼 이게 뭔데? 이건 복수도 뭣도 아니야. 그냥 파괴일 뿐이야. 너는 나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이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해 온 내 아버지와 수많은 직원들의 인생까지 전부 망가뜨렸어. 내 그깟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말들을 골라 그녀에게 던졌다. 그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파괴자일 뿐이라고 낙인 찍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음 같은 평정심에는 작은 균열조차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을 서늘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의 텅 빈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잔인하다고 했나요? 당신이 나에게 잔인함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로 봐야 했던 그날 나는 당신 집 앞에서 밤새 비를 맞으며 당신을 기다렸어. 비즈니스라는 당신의 차가운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지.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그날의 기억을 외면하려 했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는 내가 당신을 유혹한 꽃뱀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나는 모든 동료들의 경멸 속에서 쫓겨나듯 사직서를 내야 했어. 내 모든 경력과 꿈이 당신의 손에 의해 한 줌의 재가 되었지. 그것도 잔인한 일이었을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태민 씨. 내 안에는 당신과 나의 아이가 있었거든.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연락했지만 당신은 내게 돈 봉투를 보냈지. 조용히 정리하라는 말과 함께 그 순간 태민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것마저도 당신에게는 보고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비용 처리 문제였나 보군.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에 대한 사랑,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아이까지. 차가운 병실 침대에서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내게 당신은 잔인함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 그녀의 고백은 마치 망치처럼 강태민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편리하게 잊고 지웠던 과거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그의 변명은 힘없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서연은 그런 그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강태민. 이건 인과응보야. 당신이 뿌린 씨앗을 당신이 거두는 것뿐이지. 당신은 내 인생의 폐허 위에 당신의 제국을 세웠어.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의 제국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서서 내가 느꼈던 절망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보길 바라. 그녀의 말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차갑고 최종적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후회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절규만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올라온 보안 요원들이 축 늘어진 그의 몸을 부축해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홀로 남은 사무실 서연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과거의 망령과 완전히 작별하는 그런 눈물이었다. 강태민과의 마지막 대면이 끝난 후 윤서연의 세계에는 낯선 정적이 찾아왔다. 5년 동안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던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고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공식적인 마침표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MA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명그룹이라는 목표물이 사실상 붕괴된 이상 그 인수합병은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고요한 일상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명게이트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일은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으로 군림했던 강만호 회장과 그의 아들 강태민이 죄수복을 입은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급격하게 늙고 초췌해져 있었다. 윤서연은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 거실 소리를 줄여놓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 안에서는 이진욱 검사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논고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천명그룹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각들, 즉 불량 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위협 수조 원대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관계 로비를 통한 국정농단까지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강태민이 폐창고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했던 영상이 증거 자료로 재생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고 영상 속에서 오만하게 자신의 범죄를 떠벌리던 강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강태민은 차마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만호 특정경제 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죄를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늙은 회장은 판결을 듣는 순간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재판장은 이어서 아들을 향해 선고를 이어갔다. 피고인 강태민 위와 같은 죄에 더하여 산업 스파이 교사 혐의를 더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재판장의 의사봉이 3번 울려 퍼지며 길고 길었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연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그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환호성도 기쁨의 눈물도 없었다. 다만 5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사라진 듯한 깊고 고요한 안도감만이 온몸을 감쌌다. 그 후 몇 달 동안 사회는 천명그룹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법원의 감독하에 천명그룹은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부실 계열사들은 매각되었고 핵심 사업부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과거의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어냈다. 그들이 불량 자재로 지었던 아파트는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으며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썩은 부분이 도려내진 자리에 더디지만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한적한 카페에서 이진욱 검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검사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중년 남자의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했던 공조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진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의는 구현되었고 당신의 복수도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 계획입니까? 서연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과거를 위해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움직여온 복수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춘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길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시작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무언의 인정을 읽을 수 있을 뿐이었다. 카페를 나오며 이진욱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서연 씨,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행복해지십시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서연은 만부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제 그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지녔지만 마침내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한 명의 인간 윤서연일 뿐이었다. 정의의 여명은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을 밝히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복수라는 이름의 격렬했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의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몰락을 서서히 잊어갔다.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에 열광하고 새로운 사건에 분노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윤서연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과거처럼 거대한 자본이 오가는 M&A 시장의 최전선은 아니었지만 가능성 있는 작은 기업들의 성장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는 그런 평온한 나날들이었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던 얼음 여왕의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녀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를 극복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온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가끔은 동료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그녀의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 주소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교도소의 주소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잠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과거였다면 이 편지 한 통이 그녀의 하루를 어쩌면 일주일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과거로부터 도착한 낡은 유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야 편지를 뜯어보았다.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선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빼곡하게 들어찬 글씨는 과거 자신감 넘치던 그의 필체와는 달리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구차한 자기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서연에게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대어 앉아 나는 매일 밤 너와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를 생각한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감옥에서의 비참한 생활과 아버지의 옥중 건강 악화에 대해 늘어놓으며 동정을 구하려 하기도 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뒤늦은 자백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용서라는 단어를 듣고 싶다고 애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음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네가 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기억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그래,
이건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겠지. 하지만 서연아, 나는 여전히 이 폐허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나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 아주 작은 구석에라도 나의 자리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미안하다.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마지막 문장까지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의 후회는 진심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과 후회는 온전히 그의 몫일 뿐, 그녀의 삶과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명확하게 깨달았다. 모든 것은 정말로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편지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는 발코니로 나가 재떨이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주황색 불꽃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후회와 절망이 담긴 단어들이 검은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불꽃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지독했던 애증의 시간까지 모두 함께 태워버리는 듯했다. 서연은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 때까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재떨이에 남은 재를 바람에 털어버렸다. 검은 가루들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흩어지며 마치 그녀의 과거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사라져갔다. 그녀는 그 순간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끝마저 사라진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서연은 자신이 새로 마련한 사무실의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저 불빛 아래에서 절망에 몸부림쳤고, 또 한때는 저 불빛을 내려다보며 복수를 맹세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도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작은 회사는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했고,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동료들과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어쩌면 언젠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 사이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그녀는 그 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너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갈게.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놓아주고 오롯이 자신만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자의 진정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의 미래에는 더 이상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